20살 대학 신입생이 60살의 여성 재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이야기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은 듣는 사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야기는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민주는 그곳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강가에 있는 낡은 단층집에서 자랐죠.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민주는 어머니가 논밭일부터 서울의 식당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며 자신을 키우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거칠게 갈라진 어머니의 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늘 말씀하셨죠. 아들, 공부만 열심히 해. 네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가난만 벗어나면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 그 꿈은 민준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떡하니 합격하면서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 낡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 썼습니다. 가난했지만 민준은 성적이 우수하고 마음이 따뜻했으며 늘 웃는 얼굴 덕분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1학년 가을의 어느 맑은 날 아침,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조용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훗날 민준은 그날을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또 인생을 앗아갈 뻔했던 날이라고 회상했죠. 그날 학교에서는 현대농업투자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주요 후원자가 바로 윤서연 회장이었습니다. 60대의 여성 재벌로 부동산과 첨단 농업 기술 분야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그녀는 우아한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고상한 자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하지만 총장님의 소개로 연단에 선 그녀의 눈은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초가을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왔죠. 세미나가 끝난 후 민주는 우연히 담당 교수님의 소개로 윤 회장에게 그녀가 투자하는 스마트팜 모델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과 순박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이 젊은 대학생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죠. 혹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요? 농업에 관한 좋은 책들이 아주 많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처럼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처럼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단순한 고갯짓 한 번이었지만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될 줄을요. 그곳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호화로웠으며 그리고 너무나 숨막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가난한 20살 대학생과 예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사이에 기묘한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 철없는 꿈, 혹은 인생 역전을 위한 야망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싼 식사와 명품 선물, 윤 회장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이 숨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듣게 된다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진실이 말이죠. 그날 오후 서울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민주는 교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죠. 점심때 받은 윤 회장의 문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차 보낼게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척 집에 놀러 온다 생각해요. 검고 반짝이는 세단 한 대가 교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중년의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민준을 위해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죠. 민준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고급 차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것이라 낯선 느낌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는 평창동의 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민준 같은 사람은 굳게 닫힌 철문 밖에서 훔쳐보기만 했던 곳이었죠. 윤 회장의 저택 대문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원에는 장미가 만발했고 분수대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럽풍의 3층짜리 저택은 따뜻한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더러워질까봐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죠. 윤 회장이 짙은 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계단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공간 전체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왔군요.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어요?
어서 와서 저녁 먹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이름도 맛도 생소한 음식들을 예술작품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맛보았습니다. 윤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옛날 이야기, 일찍 사별한 남편과 자식이 없는 삶, 그리고 지금의 부를 쌓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외로웠어요, 민준 씨.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민준 씨가 앉아있으니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좋네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어째서인지 그녀의 부드러움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와도 교수님과도 다른, 마치 사랑받아야 할 한 여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그녀는 민준을 개인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은은한 나무와 마른 꽃향기가 나는 거대한 방이었죠. 윤 회장이 차를 따르는 동안 민준은 우연히 방중앙에 걸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윤 회장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영이라고, 내 오랜 친구의 아들이에요. 한동안 여기서 지냈는데 지금은 멀리 떠났답니다. 윤 회장은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회장님이 아들처럼 아끼던 사람이 있었는데 떠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훗날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는 준영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스쳐 지나간 손님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들추지 못하는 어두운 기억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민준은 윤 회장의 권유로 저택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새하얀 시트가 깔린 따뜻한 방에서 그는 뒤척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밤을 기점으로 민준의 인생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비집고 들어올 때 민준은 몽롱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방 안 가득 은은한 아로마 오일 향이 퍼져 있었죠.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자 아래층 식탁에 윤 회장이 이미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미소 지었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내가 담임 교수님께 전화해서 오늘 하루 휴가 내도록 해뒀으니까 하루 더 여기서 쉰다고 생각해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자신을 챙겨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희미한 의구심이 피어올랐지만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면서도 정갈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이 투자한 경기도의 최첨단 스마트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민준에게 푸른 들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온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원한다면 이번 여름에 인턴십을 주선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민준 씨가 내 곁에 더 오래 있어줬으면 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내 말벗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나는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 친밀한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일 뿐이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날 이후 민준은 저택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고급 가죽 구두, 맞춤 정장까지 작은 선물들이 그의 주머니에 채워졌죠. 윤 회장은 그가 착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민준이 스폰을 받는다고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젊음을 팔아 상류층으로 가려 한다며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였던 것은 눈앞에 활짝 열리고 있는 미래였으니까요. 민준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같은과 친구 수진은 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순박하게 전공 서적을 빌리러 오던 그 친구가 아니었죠. 민준은 이제 차갑고 과묵해졌으며 눈빛에는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스터디 그룹에 오라고 연락해도 거절했고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할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은 우연히 민준이 학교 근처에 정차한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흐릿한 차창 너머로 익숙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죠.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수진에게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눈빛에 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수진은 휴대폰으로 윤서연 평창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희미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윤 회장의 모습이 맴돌았죠. 우아하고 침착한 여성이지만 눈빛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민준 때문일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던 친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수진은 기사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봉제공장 노동자에서 시작해 수도권 부동산의 거물이 된 윤 회장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눈길을 끈 것은 몇몇 개인 블로그에 암시적으로 올라온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부유하지만 너무나 외롭다.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 블로그의 댓글이 수진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윤서연 회장 젊은 남자. 놀랍게도 5년 전 익명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래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윤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만두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 글에는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저택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 민준과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민준은 마치 꿈속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만원버스에 시달리지 않았고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아침에는 기사가 데리러 왔고 저녁에는 화려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윤 회장은 민준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영양제부터 과외 스케줄, 심지어 은행 계좌까지 관리해 주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민준 씨의 젊음은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의 존재가 시간보다 더 귀하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민준은 점차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운 그녀가 안쓰러워서였지만 나중에는 그 감정이 동정인지 의존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와중에도 민준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을 나설 때마다 항상 운전기사가 따라붙었죠.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휴대폰의 모든 연락처가 몰래 변경되거나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밤 책을 읽고 있는데 천장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로 나가 천장을 올려다보니 복도 끝 벽등 뒤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감시당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윤 회장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마치 자신을 안아 달래주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이 집의 빛이에요. 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가 그려놓은 금빛 세 장 같았고 그 문은 어느새 조용히 잠겨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학교가 주최했던 모든 기업 관련 세미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3년 전에 교내 소식지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죠. 이준영 58기 졸업생 우수학생 대표로 윤서연 회장이 후원하는 스마트팜에 채용됨.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점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사도 사진도 그 어떤 활동 기록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직감적으로 수지는 지금 민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으며 민준이 소리 없이 사라졌던 누군가의 운명을 되풀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강북구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민준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요새 우리 민준이가 공부하느라 많이 바쁜가 봐요. 윤 회장님이 지원도 해주시고 영어랑 실무 능력 과외까지 시켜주신다고 저택에서 지낸다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서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고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민준 오빠가 걱정돼요. 오빠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 오빠가 아니에요. 민준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눈빛에는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민준이 엄마를 껴안고 순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데 누가 도와준다니 고마울 따름이죠. 윤 회장님이 우리 민준이를 정말 아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에서 민준은 비정상적일 만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이제 그를 가족이라고 불렀죠. 그는 더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듣지 않고 주로 집에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외출할 때면 항상 운전기사가 동행했습니다. 그녀가 선물한 은행 계좌, IT 기기들에는 모두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문자 메시지, 모든 인터넷 접속 기록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개인 컴퓨터로 수진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했지만 시스템은 연결 오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된 것이었죠. 그는 문득 서재에 걸려있던 사진 속 인물, 준영을 떠올렸습니다. 윤 회장은 준영이 멀리 떠났다고 했지만 멀리가 어디일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다른 사진도 장례식도 없이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윤 회장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3층으로 몰래 올라가 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소독약과 곰팡이가 뒤섞인 듯한 역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불이 켜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새 정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필체의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죠. 내일은 내 생일이에요. 이 옷을 입어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내 곁에 있어줘요. 어디 가지 말고. 윤서연.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것은 사랑일까? 보살핌일까? 아니면 목을 점점 조여오는 족쇄일까? 밖에는 그가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던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장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냉기만이 가슴을 채울 뿐이었죠. 윤 회장의 생일날 평창동의 저택은 마치 새 옷을 입은 듯했습니다. 정원에는 하얀 꽃, 카펫이 깔렸고 분수대 옆으로는 긴 연애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클래식 연주단은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고 유명 이벤트 회사에서 파견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방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드럽고 향긋한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정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피부는 차갑게 곤두섰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생일 파티는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자신이 두 번째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전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축하객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민준 씨만 내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직원들조차 감이 많은 것을 묻지 않았고 그저 존경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바람 부는 정원에 울려 퍼졌죠. 손님은 겨우 몇 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최측근 비서, 집사, 그리고 오랜 친구 두어 명이 전부였죠. 언론도 사업 파트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시용 파티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민주는 윤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는 옥팔찌를, 입술에는 옅은 붉은 립스틱을 발랐으며 은발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부드러운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오늘이 내가 가족 곁에서 생일을 보내는 첫날이에요. 그녀는 민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생일을 민준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마치 이곳에 정해진 규칙에 삼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웃고 와인을 따르고 나이프와 포크로 전체 요리를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었죠.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 회장이 레드와인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작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곁에 있는 이 사람 박민준의 이름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민준군을 제 개인 자산의 상속인으로 지정합니다. 공간 전체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죠.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의미심장한 인사를 건네며 그를 축하했죠.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윤 회장이 무대에 올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온 꼭두각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민준은 조용히 정원으로 나와 잉어 연못 근처의 돌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자 그 소리가 마치 음산한 속삭임처럼 들렸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있다면 조심해요. 준영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준영의 일을 아는 사람은 누구지?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가 답장하기도 전에 휴대폰 화면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회장님, 화면이 밝아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정원에 나간 지 좀 된 것 같아서요. 날씨가 추우니 어서 들어와 쉬어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라는 그 말은 너무나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고개를 들어보니 2층 창가에서 윤 회장이 와인잔을 든 채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일 밤 이후 민준은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원을 내려다보던 윤 회장의 눈빛부터 낯선 번호로 온 문자까지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암울한 그림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과제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택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윤 회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해오거든 특히 옛날 일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아요. 그들은 그저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것뿐이니까.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택문을 나서는 순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민준은 휴대폰을 열어 문자를 보냈던 번호를 다시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답장을 보내려 해도 시스템 오류가 났죠. 상대방이 차단했거나 계정을 삭제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졸업생 명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영에 대한 희미한 정보를 찾아냈죠. 1995년생, 2017년 우수 졸업생, 윤서연 회장과 함께하는 첨단 농업 프로그램의 학생 대표로 참여. 하지만 준영의 기록은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지도 연락처도 없이 완벽한 공백이었죠. 옛 교수님들께 수소문해보니 나이 지긋한 한 교수님이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 착했던 준영 학생 말인가? 아마 윤 회장님 댁에 개인 비서로 들어간 뒤에 중퇴했던 것 같아. 그 뒤로는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지.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죠. 모든 것이 너무나 공교로웠습니다. 윤 회장 집 서재에 걸린 사진부터 준영이 멀리 떠났다는 말, 그리고 이제는 학교 시스템에서조차 지워진 흔적까지. 그는 학교 교정의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이번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두 번째 준영이 되지 마세요.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고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떨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닐 커버에 담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을 본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한 달 동안 조사한 거야. 예전에 윤 회장의 일을 폭로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협박을 받았대. 그중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실종됐고, 민준이 서류를 펼치자 안에는 오래된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휴대폰 감시 프로그램 스크린샷, 그리고 특히 20여 년 전 윤 회장의 심리 상담 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진단명, 경계선 인격 장애, 집착, 통제. 이건 더 이상 애정 문제가 아니야. 오빠.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오빠는 지금 자기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나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어.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녀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 값비싼 선물들, 그리고 배려심 깊어 보였지만 항상 통제하려 했던 그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그저 새로운 준영, 외롭고 권력 있는 한 여자의 비뚤어진 감정 수집품 속 또 다른 버전에 불과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과연 자신에게 그곳을 떠날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네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누구보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민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침묵 속에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차문을 열어주었고 집사는 평소처럼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걷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죠. 윤 회장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은 여전히 부드러운 불빛으로 밝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그녀는 조용히 앉아 웃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죠. 민준이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죠. 오늘 좀 늦었네요. 저녁 식사를 거의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민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학교에 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부드러움이 없었고 대신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랑 얘기했어요? 어디 갔었죠? 누가 문자라도 보냈나요?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조별 과제 때문에 만났어요.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난 민준 씨를 믿어요. 하지만 나한테 절대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요. 알다시피 이곳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 배신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날 밤
민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에 앉아 수진이 준 서류 뭉치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긴 채 껴안고 있었죠.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윤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하기만 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민주는 억지로 밝은 척하며 윤 회장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음식 사진을 찍어보내고 그녀의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는 개인 물품을 조금씩 빼돌리고 몰래 계좌 정보를 옮기고 저택의 이상한 점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수진이 준 자료가 담긴 USB를 꽂는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모든 활동은 관리자에게 보고됩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USB와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죠. 몇 분 후 그의 휴대폰으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마요. 민준 씨의 모든 움직임은 내 손안에 있으니까. 민준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저택 어디에 있든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통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손가락이 시려왔죠. 정원 아래 희미한 불빛이 낡은 석상 하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팔짱을 낀 소년의 석상. 얼굴은 울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민주는 문득 그 석상이 윤 회장이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조카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준영. 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에 결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기도 전에 윤 회장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어제 컴퓨터를 만졌다고 들었어요. 뭘 찾고 있었나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냥 과제 자료를 백업하려고요.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아주 가볍고 아주 느린 웃음이었죠. 정말로 날 떠나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준비할 시간은 줘요. 난 갑작스러운 이별이 무섭거든. 준영이 때처럼 말이에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지. 그 말은 마지막 장막을 찢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말로 슬픈 듯 촉촉했지만 그 상처 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서 감히 벗어나려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 대화 이후 민주는 마치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듯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윤 회장은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웃었고 매일 밤 우유를 데워주었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 어떤 관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며 모든 움직임을 그녀의 눈이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예전에 소독약과 곰팡이 냄새를 맡았던 3층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항상 전자도어록으로 보호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접근을 시도했지만 집사는 늘 부드러운 이유를 대며 그를 막았습니다. 그곳은 창고라서 먼지가 많아요.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어느 날 밤, 민주는 깊이 잠든 척하다가 몰래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룻바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학교 실험실에서 가져온 작은 구리선을 쥐고 있었죠. 자물쇠를 열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를 얼어붙게 하기에는 충분했죠. 곧이어 복도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윤 회장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크림색 잠옷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민준 씨, 정말로 날 더 이상 믿지 않는군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말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다가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구리선을 빼앗았습니다. 이해해요. 무섭겠지. 하지만
3층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내가 기억을 보관하는 곳이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내일 정말로 알고 싶다면 올라가게 해줄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무슨 약속이요? 민준이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흐렸고 저택 입구에는 이슬비가 흩뿌렸습니다. 민준은 윤 회장의 뒤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지문으로 열렸는데 그 지문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준영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스캐너 화면에 그 이름이 뜨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문이 열리자 곰팡내와 함께 오래된 라벤더 향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천장에서 비추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전부였습니다. 방 중앙에는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옷장과 책장, 그리고 벽 중앙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영의 초상화였죠. 모든 가구는 마치 작은 박물관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침대 머리맡에 떨리는 손을 얹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여기서 살았어요. 민준 씨와 참 많이 닮았죠. 눈빛, 웃음, 말투까지도. 난 그 애만 곁에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어디에 있나요? 민준이 불쑥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습니다. 떠났어요. 말도 없이.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아마 그 애도 민준 씨처럼 나를 견디지 못했나 봐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준영은 이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그녀가 지금 자신의 정신을 파고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수진이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저택에서 나와야 해. 준영 씨 사건 정보를 경찰에 넘겼지만 오래 기다릴 수 없어.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하대. 3층에서 DNA 흔적이 있는 거 뭐든지 가져와. 서류든 사진이든 상관없어. 새벽 2시에 저택 뒤편 후문에서 기다릴게. 민준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이 아마도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이곳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새벽 1시 45분. 민준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휴대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수진이 지난번에 건네준 얇은 천 장갑을 껴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했죠. 침대 밑에는 작은 주머니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 회장의 빚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한 줌, 3층 구급상자에서 발견한 마른 핏자국이 묻은 손톱깎이, 그리고 어제 액자에서 몰래 빼낸 준영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가 증거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숨막히게 고요했습니다. 이 시까지는 10분밖에 남지 않았죠. 그는 수진과 약속한 후문으로 이어지는 뒤편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쏘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위층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이었죠. 키가 크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초점 없이 몽롱했습니다. 낡은 잠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맨발이었습니다. 자세히 본 순간 민준은 숨이 멎었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사진도 상상도 아닌 실존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준영이 바람소리처럼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준영이 다가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길 잃은 듯 몽롱했죠. 가지 마요. 그분이 화낼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떠나게 두지 않아요. 영원히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은 민준의 뇌리에 칼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영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실종된 것도 아니었죠. 그는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약물로, 심리적 조종으로, 혹은 정신적인 감금으로. 윤 회장은 준영을 이 저태간을 배회하는 유령 같은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준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못 나갈 거예요. 그분이 알면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바로 그때 복도의 모든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실크 잠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리모컨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냉기만이 흐를 뿐이었죠. 어딜 가려고요, 민준 씨. 민주는 손에 쥔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단 1초라도 늦으면 자신도 준영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뒤틀린 애정과 끔찍한 권력에 묶인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가려고요. 윤 회장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기 공기로는 부족한가요? 그러고는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죠. 오늘 밤 민준 씨는 어디에도 못 가요. 내가 이미 후문을 잠그라고 시켰거든. 잊었어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내가 계획한 거라는 걸.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죠. 나 후문에 있어. 정원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여. 오빠, 괜찮아?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윤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준영이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복도의 어둠 속으로 물러섰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요. 하지만 기억해요. 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무도. 민주는 뒤돌아 운명이 기다리는 후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택의 뒷문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죠. 그는 젖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 덤불 뒤에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수진이 겁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빨리요. 방금 누가 옆길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증거가 담긴 주머니를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셔츠는 땀으로 젖었으며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죠. 안에 사람이 있어. 준영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제정신이 아니야. 최면에 걸린 것 같아. 수진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죠. 오빠,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저 여자가 증거를 없앨 기회를 주면 안 돼. 하지만 바로 그때 정원 구석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등 뒤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딜 가시나 박민준 군. 두 사람이 돌아보자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개인 비서. 파티 때마다 조용히 뒤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칼날 같은 눈빛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랍니다. 오늘 밤 허락도 없이 나가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민주는 수진을 보호하듯 뒤로 물러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안 돌아가. 난 죄수가 아니야. 비서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윤 회장님 덕에 살고 공부하고 먹고 입었지. 차도 미래도 다 그분 덕분이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긴급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귀에 대기도 전에 비서가 달려들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휴대폰은 젖은 잔디 위로 떨어졌죠. 소란 피우지 마. 그분은 말 안 듣는 걸 싫어하시거든. 민준이 달려들어 그를 거세게 밀치고 수진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사이를 지나 뒷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쇠사슬로 잠긴 작은 철문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수진이 옷 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민준이 몰래 훔쳐 복사해둔 것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쿵, 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따라잡은 것이었죠. 그는 야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 몸을 돌려 그를 끌어안고 함께 넘어졌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수진이 외쳤습니다. 오빠, 조심해요. 민준은 몸을 비틀어 비서의 몸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수진이 자물쇠를 열고 민준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추격자의 발소리가 머릿속 메아리로만 남을 때까지 계속 달렸죠.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가의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탈출했어. 정말로 탈출한 거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뺨으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영혼이 되어 갇혀버린 준영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감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가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수진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저택을 봉쇄하여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덧붙였죠.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윤서현 회장은 권력과 인맥이 막강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민주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저택, 그리고 그 여자는 쉽게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을 탈출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는 여전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기숙사의 친구 집에서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죠. 수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흔적을 잡히면 안 돼. 학교에도, 아는 사람이 감시당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가지 마. 민주는 자신을 빗디라 불렀던 여성이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은 착각일 수 없었죠. 그는 윤 회장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발신인 불명의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안에는 붉은 벨벳 상자가 들어있었죠. 열어보니 민준, 서연이라고 새겨진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100일 되던 날, 그녀가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자 밑에는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기다릴 거야. 내 사람은 결국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 수지는 카드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오빠를 시험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오빠가 자기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거지. 민주는 카드를 구겨버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 한때 감사함을 느꼈고 흔들렸던 그 부분을 윤 회장은 기가 막히게 파고든다는 것을요. 같은 날, 경찰 수사팀이 신고에 따라 저택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 회장의 개인 변호인단에 의해 문 앞에서 저지당했죠. 말끔하게 차려입은 10명 가까운 변호사들은 상급 기관의 공문을 들고 사유재산 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젊은 수사관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정식 수색 영장과 명확한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하이, 저택 안, 윤 회장은 거실에 태연히 앉아 실크 가운을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대문 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 준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3층 창가에 앉아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멍한 눈빛으로 그는 문 밖을 내다보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의아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아. 아무도 떠날 수 없어. 그날 밤 민주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부드럽고 느릿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잠은 잘 자요? 난 민준 씨 걱정돼서. 민준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할 권리 없으세요? 왜 없어요? 민준 씨는 내 가족인데 약속했잖아요. 난 아직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민준 씨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 여전히 자식처럼 사랑해요. 민준은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감금하고 있어. 준영이 형을 해쳤다고 그 사람을 이성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해 못해. 준영이도 떠나려고 했었어. 하지만 결국 깨달았지. 저 바깥 세상엔 아무도 진심으로 자길 대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민준 씨처럼 말이야. 봐요. 옛 친구들은 멀어지고 학교는 침묵하고 가족도 도움이 안 되잖아. 오직 나만이 진심이고 유일한 사람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경찰이 다시 가게 할 겁니다. 준영이 형을 구해낼 거예요. 이번에는 윤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을 뿐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어쩌면 당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수진이 방으로 들어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또 협박했어? 민준은 휴대폰을 꽉 쥔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멈추지 않을 거야. 경찰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돌아가야 해. 준영이 형을 구하고 이 모든 걸 끝내야겠어.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미쳤어? 돌아가는 건 자살행위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유를 되찾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그 통화 이후 민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협박은 그를 정신 차리게 하는 따귀와 같았죠. 침묵은 조종자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저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수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렸죠. 오빠, 겨우 탈출했잖아.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마. 오빠를 영영 잃을까봐 무서워.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야. 준영이 형을 위해서, 그리고 엄마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야.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민준은 IT를 전공하는 오랜 친구 광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데이터 보안 프로젝트를 함께한 적이 있었죠. 민준은 관련된 인물들의 신원은 숨긴 채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부 카메라 잠금 해제 장치와 초소형 녹음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깜짝 놀랐지만 동의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에 엮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기억해. 깊이 들어갔을 땐 같은 길로 2번 추적당하지 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준영을 구출하고 비뚤어진 사랑으로 사람을 가두는 자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다음 날 새벽, 민준은 저택에 처음 갔던 날처럼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택시를 타고 정문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내려 예전에 뒷마당으로 통하던 작은 옆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카메라는 사방을 훑고 있었지만 광수가 만들어준 교란장치 덕분에 민준은 3분 안에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철문을 넘어 동백나무가 가득한 정원으로 잠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개 짖는 소리도 켜지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가 감히 돌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준은 옆쪽의 작은 길을 따라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그가 가정부와 함께 청소했던 곳이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은은한 계피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곳이 더 이상 집이 아닌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지문으로 잠겨 있었지만 열 필요가 없었죠.
복도 끝에 준영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실 등에서 나온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눈은 공허했지만 민준을 보자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준영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을 데리러 왔어요. 민준이 말했죠.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요. 준영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알 거예요. 그분은 항상 알아요. 민준이 다가가 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가둘 권리는 없어요. 형은 인간이고 가족도 있고 과거도 있어요. 돌아가야 해요. 준영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바로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준영을 복도 옆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작은 틈으로 보니 윤 회장이 하얀 잠옷을 입고 찻잔을 든 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고요함이었죠. 민준은 재빨리 복도 장식장 및 그녀가 자주 통화하던 곳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영과 함께 2층으로 내려와 방금 들어왔던 뒷문으로 향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새로운 암호 잠금 장치였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해독기를 꺼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차단된 것이었죠. 준영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알았어. 우린 못 나가. 바로 그때 저택의 모든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내부 스피커를 통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준영이를 데려갈 거라는 것도.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네요. 이곳에 있는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온 집 안이 환해지고 정문과 후문 모두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겼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켜지고 스피커에서는 민준이 첫 저녁 식사 때 들었던 부드러운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은 준영을 끌어안고 계단 근처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윤 회장이 계단을 한 칸 한 칸 천천히 규칙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 상자가 들려 있었죠.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윤 회장의 발걸음 소리가 환하게 불이 켜진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크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소리와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연극 무대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두려는 자와 갇힌 자 사이의 마지막 심리전이었죠. 그녀는 세 번째 계단에서 멈춰 서서 준영을 막아서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광기가 아닌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손에는 불빛 아래 반짝이는 하얀 약 상자가 들려 있었죠. 민준 씨는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이기심 때문에 준영이를 붙잡아 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바깥 세상엔 아무도 진심으로 그 애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민준은 여전히 준영의 팔을 꽉 쥔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형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형을 장식품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윤 회장은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젊어서 잘 몰라요. 젊음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 나도 사랑했고 믿었고 모든 것을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배신당했지. 아무도 나를 가족이라 불러주지 않을 때 이 텅 빈 집 안에 버려졌다고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영이가 왔고 그 다음엔 민준 씨가 왔어요. 운명이 내게 준 선물이었죠. 내가 심심풀이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난 그저 영원히 곁에 있어줄 사람,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나를 잊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윤 회장이 진심으로 연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녀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을 통한 통제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저는 회장님의 과거를 채우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영이 형도 외로움을 대신할 선물이 아니고요. 뒤에 있던 준영이 몸을 떨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더 있기도 싫어요. 윤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마치 다시 한번 배신당한 것처럼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준영아, 너마저 날 버리려는 거니? 신경안정제와 심리통제의 희생자였던 몽롱한 청년은 이제 순종적인 모습이 아닌 고통스러운 눈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무서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계속 여기에만 있고 싶지 않아요. 윤 회장의 손에서 약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상자는 계단을 굴러 깨졌고 수십 개의 알약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죠. 그녀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녀는 중얼거리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상실을 겪고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 감금자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처가 너무 깊어 사랑을 쇠사슬로 묶으려 했던 한 영혼이 가여울 뿐이었죠. 그는 다가가 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랑 같이 가요. 준영은 망설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계단 아래 주저앉아 무의식적으로 날 버리지 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윤 회장을 지나쳐 준영을 부축했습니다. 그들이 문에 다다랐을 때 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저택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달린 카메라에서 남성 비서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박민준 군, 돌아오는 게 좋을 겁니다. 보안팀이 가고 있으니 회장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이 저택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사유재산입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2층을 보았습니다. 정원 쪽 처마로 이어지는 배수관이 있는 뒤편 발코니,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민주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고 불빛이 계속해서 깜빡이는 동안 준영을 끌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는 윤 회장이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다시 고개를 들어 민준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차갑고 공허하며 모든 것을 잃은 눈빛으로 민준은 준영을 끌고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세차게 뛰었죠. 뒤에서는 경보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붉은 경광등이 침입자를 쫓듯 복도를 훑었습니다. 눈앞에 발코니 문이 나타났습니다. 벽을 따라 처마까지 이어지는 배수관이 있는 곳이었죠. 예전에 윤 회장이 아침에 차를 마시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건 전기 수리 기사들을 위한 통로인데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지. 오늘 바로 그곳이 생사를 가르는 탈출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활짝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의 저택 마당은 텅 비어 있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몇몇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의 사설 보안팀이었죠. 저만 꽉 잡고 따라와요. 아래는 보지 말고.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몽롱했지만 수년간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듯 조금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배수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밤이슬 때문에 관이 약간 미끄러웠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진이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긴장된 눈빛으로 발코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그녀가 걱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외쳤습니다. 민준이 반쯤 내려왔을 때 준영이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했던 탓에 준영의 손이 관에서 미끄러졌고 그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아래로 쭉 미끄러졌습니다. 준영이 형! 민준이 소리치며 급히 벽 옆에 쇠창살을 붙잡고 손을 뻗어 그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준영은 허공에 매달린 채 벽돌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팔꿈치에서는 피가 흘렀고 입술도 터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민준아, 놓지마.
다시는 갇히고 싶지 않아. 민주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준영을 끌어올려 다시 관을 붙잡게 했습니다. 아래에 있던 수진은 낮은 담벼락 위로 올라와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형 먼저 내려보내요. 내가 받을 수 있어. 필사적인 힘으로 마침내 민주는 준영을 처마까지 미끄러뜨려 수진의 품으로 가볍게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오기도 전에 탐조등이 환하게 켜지며 큰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보안요원 3명이 뒷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명은 발코니 쪽으로, 나머지 1명은 정문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저택문 앞에 급정거했고 그 뒤를 2대의 지원 차량이 따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임 반장이 수사관이 서랍 밑에 설치한 녹음 장치에서 확보한 녹취록을 분석한 후 상관이 직접 서명한 특별수색 영장을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모두 멈춰. 불법 감금 및 정신적 상해 혐의 조사를 위해 저택을 봉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윤 회장의 보안팀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을 추격했던 거구의 비서가 급히 나와 막아섰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긴 사유재산입니다. 임 반장은 그의 얼굴에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고소장, 생물학적 증거, 불법 감시 장비, 녹취록까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방해하면 당신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하겠다. 곧바로 저택 문이 강제로 열리고 수사 인력이 들이닥쳤습니다. 함께 온 심리치료팀은 수진의 품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준영에게 신속히 접근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윤 회장이 어젯밤 울며 주저앉았던 바로 그 계단에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섰을 때 그녀는 저항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속삭였죠. 내가 그들을 지켰어요. 바깥 세상엔 아무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임 반장이 허리를 숙여 백발의 여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유리처럼 차가웠죠. 윤서연 씨, 누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가둘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눈빛을 감았습니다. 그 애는 평생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었어요. 민주는 저택 밖 담벼락 아래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과 차가운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수진이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란 단순히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천국이라 불렸던 곳에서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숨막히는 구출 작전이 벌어진 지 사흘 후 서울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한 여성 재벌이 평창동 저택에 남학생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SNS를 뒤덮었죠. 수백 개의 게시물, 영상,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소문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윤 회장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둥, 젊은 남성들을 후원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다는 둥. 이야기는 왜곡되고 짜깁기 되어 모든 시선은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언론의 중심이 되었죠. 기자들은 기숙사로, 심지어 고향집까지 찾아와 이웃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제비, 목숨을 잃을 뻔한 스폰남 등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 뒤에 채 어른이 되기도 전에 인생 최악의 심리적 충격을 마주해야 했던 20살 청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진이 항상 곁에서 조용히 그를 격려했지만 그는 먹지도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거울로 가득한 방에 갇히는 꿈, 모든 소리가 내부 스피커를 통해 윤 회장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꿈이었죠. 너는 영원히 내 사람이야. 민준이 잠에서 깰 때마다 수진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깊은 상처가 육체가 아닌 정신에 있다는 것을 알았죠.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이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통제했다면 신뢰라는 감정은 과연 어디에 다시 둘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은 민준에게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것이었죠. 내용은 윤서연이 준영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경계선 인격 장애 소견이 보여 전문 시설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럼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감시 없이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리고 전 재산은 법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동결된 상태고. 민주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수진아. 알아. 그냥 네가 없었다면 나도 준영이 형처럼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워. 수진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오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시기 준영은 거의 3년 만에 실종 상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앞으로 긴 심리 치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부모님은 깡마르고 말수가 적어졌지만 눈빛에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아온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이 차에 오르던 날 그는 뒤돌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민준을 힘껏 껴안았죠. 금박을 입힌 새장 속에 갇혔던 두 사람의 포옹이었습니다. 수천 마디의 감사와 위로, 사과, 그리고 어두웠던 시절과의 작별 인사를 대신하는 포옹이었죠. 그날 밤 민준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죠. 아들, 세상 사람들 말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는 널 믿는다. 네가 살아있고 바르게만 산다면 엄마는 그걸로 행복하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빠 자신으로 살아. 조종당하지도, 갇히지도, 도망치지도 말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던 그날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멀리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잃을 뻔했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켜진 희망의 불빛처럼 말이죠. 평창동 저택 사건이 있은 지 3주 후 민주는 공식적으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의적인 시선은 아니었지만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수군거림이 뒤섞여 있었죠.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야. 그 재벌한테 감금당했다던. 평생 갇힐 뻔했다던데. 잘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 엮였을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임 교수님이 그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민준의 지도 교수였죠. 민준 학생, 다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알아주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학교는 예전처럼 자네를 환영한다는 걸. 민주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연일 비가 내리던 그의 마음에 비친 첫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오후에 수진은 민준을 인사동의 작은 서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예전부터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곳이었죠. 그녀는 자유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책을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오빠가 학교에 돌아오기로 선택했잖아. 그게 오빠 자신으로 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상상도 안 가.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민준의 하숙집으로 찾아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이 강제 격리되기 전에 위임한 법정 대리인이었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찾아왔습니다. 만약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요. 민주는 놀랐지만 편지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숙하고 단정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길 바라요. 나는 그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당신 이름으로 장학금을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내 개인 재산의 일부인 15%를 당신에게 남깁니다. 속죄의 의미로요. 거절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지만 당신이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해 줄 거라고 믿어요. 민주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진도 아무 말이 없었죠. 두 사람의 눈에는 분노도 용서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임이었죠. 사흘 후 민주는 윤 회장이 있는 치료센터로 손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몇 줄이었습니다. 재산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은 그대로 유지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과 제가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온전히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추문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고 고통을 물질과 맞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감과 인격, 그리고 여전히 상처가 남은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몇 주간의 심리치료 후 민주는 점차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업에 복귀했고 처음 꿈꿨던 대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작물 재배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민주는 일찍 일어나 수진과 함께 기숙사 복도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말했죠. 예전에는 성공하려면 멀리 가야 하고 대단한 걸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수진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한 매일이 승리인 거야. 신입생 환영 축제가 열리던 날, 학교는 민준이 공동 설립한 빛 장학재단을 발표했습니다. 윤 회장이 남긴 재산의 일부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매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과 생활 기술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강당에서 민준의 이름이 불리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로운 단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지막 줄 좌석에 앉아 마치 구경꾼처럼 평온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그에게 인정이란 박수갈채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과 함께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피곤하지만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박민준 학생이 여기서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준이 고개를 들자 그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윤 회장과 무척 닮았지만 훨씬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윤 회장의 친언니였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원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처사이를 잃은 충격으로 심리가 변해버렸죠. 가족들이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지만 사업으로 성공한 뒤로는 우리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학생을 찾아온 건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증오를 잔인함으로 갚지 않아줘서, 내 동생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성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날 밤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첫 생일 파티 때 윤 회장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을 보관해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때 그녀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철저히 감춰진 통제의 일부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촛불을 켜고 사진을 책상 위에 놓은 뒤 아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감히 살아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 겁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밖에서는 초여름비가 다시 흩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은한 흙냄새와 멀어진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빛 장학금 수여식 이후 민준의 이름은 자극적인 이미지 대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고도 다시 일어선 청년의 꿋꿋한 모습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종종 신입생들을 위한 강연에 초청받았죠. 그는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절대 상처가 당신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마세요. 어둠을 통과할수록 더욱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지는 늘 강당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 초의 어느 날 오후, 민준은 네덜란드의 바에닝원 대학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첨단 농업 분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곳이었죠. 내용은 민준이 대표로 있는 빛 재단의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한 1년 과정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유학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었는데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수진과의 이별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이곳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평소처럼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그를 맞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준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로 1년 동안 가게 됐어. 7월에 떠나. 하지만 네가 여기 있으라고 하면 안 갈게.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젓가락을 천천히 돌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오빠의 날개를 꺾으면서까지 붙잡고 싶지도 않아. 민준이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를 여기에 붙잡아두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봐 무서워. 수지는 눈물 어린 얼굴로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어떤 약속도 필요 없어. 그냥 오빠가 어딜 가든 그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영어를 복습하고 현지 적응 훈련을 받았고 수지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그를 보러 갈 수 있도록 몰래 왕복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조용할수록 깊어졌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 민준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평창동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집은 이제 봉인되어 있었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자랐으며 문패는 떼어져 있었습니다. 돌보는 사람 없이 시들어버린 낡은 화분 몇 개만 남아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마른 나무십 사이를 스치며 옛 기억을 실어 날랐습니다. 3층의 커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의 운명을 쥐고 있던 여성 윤서연은 이제 언론에서조차 언급되지 않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갇히지 않고 제가 직접 다시 쓸 겁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민준과 수지는 기숙사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길 잃은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매주 편지할게. 사진도 보내고 너무 보고 싶으면 시차 상관없이 전화할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습니다. 나도 외국어 더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 만날 땐 우리 한국말로만 대화하지 않도록 할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약해지는 날이 오면 그냥 네가 거기 있어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에 오빠가 돌아올 집으로 있을게. 밤바람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으로 가득 찬 갈림길이 아니라 되살아난 심장과 항상 뒤를 받쳐주는 사랑으로 민준이 직접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비행기는 바람이 잔잔한 아침,
네덜란드 스이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지만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바에닝어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경적 소리도 복잡한 보도도 없이 고풍스러운 집들과 자전거, 그리고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민주는 학교 근처의 작은 방을 구해 직접 밥을 해먹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주, 민주는 철저한 규율에 압도당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학업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냉정할 정도로 직설적이었고 반 친구들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죠. 수진이 보내오는 이메일만이 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응용 생명공학 세미나 수업에서 민주는 오염 후 베트남 농경지 복원이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백발의 키 큰 교수님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베트남에서 왔나? 네, 교수님. 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에게도 베트남 학생이 한 명 있었지. 아주 똑똑했지만 외로워 보였던 학생이었어. 이름이 응우엔 서연이었네. 민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졸업 후에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겼지. 혹시 아는 사이인가?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재생 농업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발터 드브리스 교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아마도 자네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걸세. 그날 이후 발터 교수님은 민준을 자신의 특별 연구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는 민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두려움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가르쳤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남아 실패와 마주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도록 했죠. 민주는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의 단순한 일상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다는 걸 배웠어. 하지만 자신의 공허함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스스로 그 공간을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더라. 수진은 그들이 함께 책을 읽던 대학 교정의 꽃밭에 서 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빠는 걱정 말고 높이 날아. 나는 서울에서 우리 뿌리를 지키며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네덜란드에 온 지 셋째 달, 민주는 유럽 농업 아카데미 연구대회에 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주제는 버려진 땅에서 생명을 되살리다. 그것은 과학 연구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은유이기도 했습니다. 발터 교수님은 프로젝트를 읽고 단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야. 상처를 희망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지. 그날 밤, 민주는 윤 회장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녀가 읽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회장님의 옛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회장님 안의 빛이 한때 무척 아름다웠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테니까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는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손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지와 인류애라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6월이 되자 바에닝언의 고풍스러운 지붕 위로 눈이 녹았습니다. 튤립이 만개하며 무르익은 여름을 알렸고 민주는 유럽 지속가능 농업학회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생명을 되살리다라는 주제로 민주는 200개가 넘는 지원서를 제치고 이 학회에서 가장 젊은 베트남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던 날, 그는 소박한 정장을 입고 가슴에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상징인 BD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때때로 사람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 인파 속에서 민주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조용히 한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위트레흐트의 작은 기차역에서 민주는 바에닝언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막 앉았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차가 15분 늦는데 내 문자 습관 아직 기억하고 있네? 민준이 돌아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리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죠. 두꺼운 외투를 입은 그녀의 뺨은 추위로 붉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나도 외국어 더 배울 거라고 했잖아. 오빠가 다니는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어. 약속 지켰지. 민주는 눈 내리는 기차역 한가운데서 수진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수많은 시련 끝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헤어질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준과 수진은 연구단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공부하고 요리하며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민주는 서울에서 온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윤 회장의 언니가 보낸 것이었죠. 안에는 익숙한 필체에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언젠가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제정신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일 거야. 나는 사랑이 소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진정한 사랑이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지. 미안하고 고마워. 증오를 또 다른 어둠으로 만들지 않아줘서 내가 감히 살아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행복하길 바라.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창가에 하얀 튤립 한 송이를 조용히 꽂았습니다. 윤서연의 그림자는 과거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악몽이 아닌 커다란 교훈으로 남았죠. 1년 후 민준과 수진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전 저택이 있던 바로 그 평창동 부지에 지속가능 농업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철창도 거대한 대문도 없는 학생들과 농부들이 와서 배우고 나누고 땅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죠. 민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써 내려갈 수는 있어. 수진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쓰는 거야. 더 이상 아무도 외롭지 않게.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여성 재벌을 사랑한 남학생이라는 가십으로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완전한 순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증거로 민준과 수진을 이야기했죠. 인생에는 때로 우리를 길 잃게 만드는 가혹하고 예기치 못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갈림길에서 계속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평화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신입생이었던 민주는 가장 깊은 상처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증오를 선택하지 않고 과거가 자신의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꿋꿋했던 수지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윤 회장은 결국 외로움과 뒤늦은 후회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는 영웅도 기적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용서를, 수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인내를, 그리고 윤 회장은 마지막 방법으로 속죄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나이 차이나 빈부격차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상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악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해도 빼앗고 조종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과의 법칙은 결코 틀리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탓하는 대신 일어서기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우리를 몇 번이고 넘어뜨려도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